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월요일은 가정법률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함께해 주실 분 조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주에 국회 간담회 다녀오신다고 했었는데 혹시 어떤 의미 있는 논의들이 오갔을까요? 네, 오늘 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눠 주셨는데요. 그 간담회에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문제 많이 음, 논의했었어요. 네, 특히 이제 AI 로봇 그 조앤이라는 로봇이 있는데 네. 그 조앤이 이제 그 아동학대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인 어떤 건강검진처럼 음. 그 검사를 해서 아동학대 신고까지 이루어진 사례도 공유하면서 이후 AI 로봇이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인 그런 어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또 출연해 주시는 변호사께서 또 국회 간담회까지 가서 이렇게 의견을 내고 오셨다고 하니까 괜히 제가 또 자랑스럽고 그런 기분이 드네요. 아동학대 얘기로 시작해 봤는데 다양한 의견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문아님께서요. 8살인데 말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 않나요? 음. 굳이 딱밤을 줄 필요는 없는 듯한데요. 딱밤을 맞은 아이 마음은 다양하니까 해주셨고 유상열 님도 비슷한 취지에서 저도 딱밤 때리는 선생님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것 같아요. 고학년이면 몰라도 1, 2학년은 밤에 잠도 잘 못 이루는 애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8살 아이인 것도 중요한 문제이고 나이도 중요하지만 그 때리는 사실 이제 체벌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경우에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얘기 우리 맞아요. 하잖아요. 체벌이라는 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죠. 음. 그리고 뭐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그런데 음. 또 교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이 최소한의 어떤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 맞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음. 같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감정적인 체벌이라든가 기준 없는 체벌이라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인 건데 근데 글쎄요. 이 딱밤이 때리는 상황이 되게 1학년 아이들 무섭게 느끼는 아이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이한테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벌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훈육하는 방법을 우리가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3651님은요. 영국은 체벌이 합법화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못에 대한 경계와 체벌이 아동학대라는 명분으로 금지되면 아이들이 사회의 중심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근심됩니다 하셨어요. 이게 그 미국에서는 절대 체벌이 안 된다. 맞아요. 약간 그런 음. 기조고 유럽이나 이런 그 프랑스나 영국 같은 곳에서는요. 막 식당에서 애가 떠들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체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어린 아이들은 또 체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도 이렇게 갈릴 만큼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 이 딱밤 참 그 지금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참 논란이 많은데요. 이하고 비슷한 사례가 또 최근에 있었어요. 네. 그 학원 강사분이 이제 아이가 계속 수업 중에 딴짓을 하니까 음. 손등을 손으로 톡톡 이렇게 톡톡. 쳤는데 음. 선생님은 손등을 손으로 톡톡 쳤다고 하는 거고 아이가 느낄 때는 그것을 손등을 때렸다고 했고 그래서 아. 결국은 학부모님이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고요. 네. 그 학원 강사분은 보호 처분이 이루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이제 아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부적절할 수 있다. 음. 그것에는 너무 공감합니다. 특히 음. 저학년일수록 딱밤의 정도도 다르고 또 딱밤을 때리기 전후 상황이 다르잖아요. 음.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되게 감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때린 행위를 떠나서 아이들 앞에서 모멸감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음. 여러 가지로 또 학대라는 범주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다만 아마 이 사안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 정도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아동학대로까지는 판단이 안 됐지만 그 정도가 또 중했다면 또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저도 굳이 체벌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것에는 공감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교육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당한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제약이 된다면 학교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부분에도 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학대의 고의를 판단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어떤 훈육을 했을 때 이걸 다 정서적 학대라는 범위로 묶어버리면 맞아요. 그러면 가벌 범위가 정말 지나치게 음음. 넓어지게 되면 교육 활동 자체가 굉장히 맞아요. 위축돼서 교육 활동 자체를 포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교실이 무법천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도 또 침해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훈육과 사실 체벌, 학대 이 경계선이 모호하긴 하지만 네. 교육 목적이냐 이것을 가장 주된 기준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네. 있습니다. 형상 처벌을 할 때는 그 그쵸. 고의와 훈육 목적인지 교육 목적인지 아니면 정말 학대 고의가 있었는지 이거를 면밀하게 진짜 음, 사안별로 판단을 해서 이게 교권 보호와 아동 학대가 결코 제로섬 게임 같은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쵸.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우리 모두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조 변호사께서 그런 방안을 찾는 여정에 뭔가 또 한 몫을 하셨다고 하니까 또 한 번 또 뿌듯하고 저도 자랑스럽고 그런 기분이 드네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주제 얘기 나눠볼게요. 어떤 주제 함께 할까요? 계속 우리가 학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은 노인학대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0년에는 6,807건으로 매년 노인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적지 않게 발생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좀 비교적 덜한 것 같아요. 음. 오늘은 노인학대 실태와 근절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다 고령화 사회로 맞아요. 접어든 지 한참 됐죠. 됐죠. 그래서 지난 6월에 이 노인복지법 개정되면서 이 노인에 대한 인권 보호가 좀 신장되지 않았나요? 예. 그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서도 노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경우에는 노인 관련 기관의 그 취업 제한 명령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서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명령 위반 사실을 점검 확인하고 또 그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 점검 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공개하도록 그런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취업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죠. 아, 지난 10월에는 또 노인복지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죠. 네, 그 시행령이라는 것은 이제 법에서 정한 범위 내 그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노인 학대라고 해서 사실 이제 피해자가 노인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범주에 묶는 건데 아주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를 이제 정의하고 있어요.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뭐 신체적, 성적 폭력 이런 것은 아마 충분히 이제 단어상으로도 이해가 되실 텐데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음, 뒤에서 제가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여기서 방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방임은 그대로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사전 예방하고 그 조기 발견해서 질환을 이제 예방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해서 결과적으로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를 이 방임에 의한 학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금융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음, 많아요. 이렇게 평생 모아오신 노후 자금, 이런 것들 목돈을 갖고 계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금융 이해력은 떨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어플이나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데 이게 발전이 너무 빨라서 저도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노인의 금융 자산을 유용하거나 갈취하는 또는 편취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다 학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포함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노인의 금융자산을 유용, 갈취하는 행위를 재정적 음, 학대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재정적 네, 학대. 지난해 6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이 그러니까 6.8%가 이러한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현금 사용은 줄고 디지털 결제는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음.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70대는 20대보다 사기 피해를 더 적게 보고됐지만 그 피해 금액은 3배가량 된다고 합니다. 아.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으신
어려우신 분들이 그렇죠. 경제적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뭐 횟수를 음. 떠나서 피해 금액은 훨씬 많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보이스피싱, 스미싱 이런 거 말고 사실 재산이 있는 걸 아는 가까운 사람에 맞아요. 의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공동 지분이 있는 부동산을 자녀가 멋대로 음. 처분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르신들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 이런 것들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이런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이런 유형의 학대들도 경제적 학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더 중하게 판단되면 뭐 어떤 문서가 관여돼 있으면 뭐 사문서 위조, 변조 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공갈도 될 수 있고 형법상 다른 범죄들도 될 수 있지만 일단 학대라는 범주에서 본다면 경제적 학대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노인 보호 전문기관 업무 수행 지침에는 네. 이제 법규는 아닌데요. 실제 어떤 기관에서 이게 경제적 학대가 이루어지느냐 이에 음. 대한 실무적 판단 기준인데 네.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요.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인의 동의 없이 통장에서 현금 인출하거나 또 이제 노인분들의 어떤 연금이나 수당 같은 걸 관리하잖아요, 기관에서. 네. 그런데 그것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판례 사안을 하나 소개한다면 그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이제 요양원에서는 네. 그 의사 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고 노인의 계좌로 입금된 기초연금을 임의로 출금해서 사용한 사안이 이제 마음대로요? 네네 그게 네. 기소됐었는데요. 이 사안에서 보면 이제 그 당사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판단이 어려웠고 노인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주장은 했지만 음. 실제 보니까 그 지출 증빙이 맞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무연고자인 노인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사용했다고 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정확히 이제 그렇죠. 관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증빙 서류가 다 그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냥 임의로 좀 썼던 정황이 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설장 교체 처분이 이루어졌던 사안이에요. 아,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런 신체적 학대는 사실 네. 판단하기가 어렵지는 않은 음. 문제고요. 경제적 학대. 이거 외에 또 어떤 학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정서적 학대가 그 우리 아동 학대에서도 가장 경계가 애매했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신체적으로 때리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죠. 뭐 멍이 들고 하니까 알아보기도 쉬운데 음. 이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좀 경계가 모호해서 지금 판단이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사안은 좀 재밌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장모님 집에서 이제 사위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위가 피고인이 된 사안입니다. 장모인 피해자가 이제 사위의 물건을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만졌다는 이유로 안방에 있던 장모에게 이제 밖으로 나오라고 여러 번 말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장모님이 안 나오시니까 방문을 발로 차면서 이제 워딩이 좋은 말 할 때 나오세요. 이제 그런 사위가 네. 장모님한테요? 네, 좀 참 네. 민망하죠. 있을 수 네. 없는 일인데 존말할 때 나오라는 등 이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폭언하여 이제 노인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 이제 요거는 공소장 기재 내용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법원의 판단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는 넓게 해석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원칙을 얘기하면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되려면 최소한 노인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나 보호 감독 아래에 있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해서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건강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게 인정된 경우를 해석해야 된다. 음.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냥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해서 모두 정서적 학대의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음. 판단한 건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 기준이 노인과의 관계, 나이, 그다음에 당시 상태, 폭행 협박 위협 등의 경위나 그런 모양, 그러니까 태양 등을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그때 당시에 어떤 대화 내용이 녹취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녹음된 대화 내용에 의하면 어머님 좋은 말 할 때 빨리요,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이제 법원에서는 부적절한 언행은 맞지만 그때 당시에 피해자에게 방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취지로 이제 해석이 되고 음.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학대와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판례를 읽을 때 다 전해지지 않는 그 당시의 뉘앙스나 맞아요. 느낌이라는 게 사실 정서적 학대를 판단할 때 되게 중요한 음, 부분이거든요. 이 말을 해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절대 절대 아니라 아니죠. 이 상황이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음. 판단한 사안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서적 학대가 쟁점이 된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요양원이 원고가 된 사건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이제 네. 원고였는데요. 위 요양원에서 이제 근무하는 보호사가 입소 노인한테 이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음. 두려움을 주는 행동을 한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자체장이 그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했는데요. 네. 이제 이 사회복지법인은 개선 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원고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피고가 주장하는 정서적 학대 내용이 불명확하다. 음. 그다음에 인정할 증거는 입소 노인들의 이제 진술뿐인데 입소 노인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이제 치매 상태의 노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신빙성이 없고 처분 사유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취소 소송을 낸 사건인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어요? 참 이 사건도 이제 아까 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요 워딩이나 이 사안에 이제 매어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네. 사건에서는 이제 학대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 사회복지법상의 법상 어떤 부당행위가 이루어지면 1차 위반의 경우에는 개선 명령, 2차 위반은 시설장 교체, 3차는 시설장 폐쇄까지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정서적 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원칙적인 이제 판단 기준에 따랐는데 여기서 요양보호사 A씨는 사람을 무시한다, 아이 나무라듯이 소리를 지른다, 반말로 마음을 상하게 한다, 비웃는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정확히 진술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정작 이렇게 추상적으로는 진술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그런 말이 이루어졌냐는 것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셨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네. 불만을 표시하는 정도로 여겨졌던 그런 사안인 것이죠. 아. 사실 이제 어디서 어떻게 이제 그런 말들이 이루어졌는지 좀 구체적 진술이 이루어졌다면 좀 네. 판단이 됐을 텐데 그리고 또 일부 노인분들 외에 다른 분들은 또 요양보호사 A씨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했던 아, 부분들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술들이 좀 상반되고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가 좀 어려웠고요. 또 설령 A씨가 입소자들한테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나무라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일률적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이렇게 요양시설에서의 사례를 좀 다뤄보기는 했습니다만, 아동학대와 정말 비슷한 점일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웠고 노인을 보호해야 하는 가족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참 믿겨지지가 않죠.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도 부모님이 가장 많다. 이걸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는데요. 네. 노인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이에요. 아, 지난해 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배우자. 예, 그 전에는 아들 학대 순이 제일 높았어요. 이것도 네. 충격이죠. 어, 그래서 아들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기관, 딸, 이런 순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2021년부터는 배우자와 아들의 순위가 바뀌어서 지난해 배우자 학대 비율이 더 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은 아무래도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서로를 돌보는 가구 형태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노노학대 이렇게라도 표현하는데 네, 노노학대. 저희 황혼이혼도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이제 황혼이혼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현상이기도 하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EBS FM 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조아영 변호사와 월요일 꾸며보고 있습니다. 아, 노인학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9367님이 저도 충격이네요. 음, 어찌 백발이 될 때까지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행복하게 지내도 부족한 게 부부인데 어떻게 학대를 합니까? 음,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반자입니다. 화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해주셨어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음, 서로를 바라보는 음, 연인 사이에서 출발해서 네. 같은 같은 곳을 곳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동반자로 평생을 함께하는 사실 그런 좋은 사람 내 반쪽을 만난다는 것도 참 어떻게 행운이에요. 보면 행운이고 행복인 것 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약해지고 힘들어졌다고 해서 돌보기 맞아요. 힘들어졌다고 해서 학대를 하다니요. 진짜 모든 학대는 가슴 아프지만 노인 학대도 참 정말 슬픈 사연들이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는 보육기관 신고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이 노인학대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내에서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복지에 관련된 분들이 사회복지사분들이 찾아뵙기도 하지만 또 노인분들이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부끄럽고 맞아요. 하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외부로 드러나는 게 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적은 것 같아요. 음, 아동학대보다도. 그런데 이제 어떤 기관에 맡겨진 경우에는 또 자녀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또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네. 자녀분들이 어떤 기관에 부모님을 보내고 난 이후에 살피지 않으면 또 학대가 잘 음, 드러나지 않고 어떤 음. 조사 기관이나 누군가의 이제 신고나 고발에 의해서만 이제 확인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더 음. 마음이 아프죠. 이게 또 문제점이 학대라는 것이 저는 참 학대와 스토킹 행위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음, 현장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이게요, 처음에는요, 아, 가볍게 시작해서 갈수록 강화되고 반복된다는 그런 경향, 이런 그쵸.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당하는 사람도 본인이 계속 이게 스토킹인지 학대인지 그 여부를 처음에는 긴가민가 네, 하면서 길들여지는 길들여지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재학대 사례가 음, 굉장히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학대 사례는 전년보다도 한 10% 정도 늘었고요. 최근 음, 5년간 67.4%가 증가했습니다. 와. 재학대가 늘어난 이유는 학대 행위자 상담, 교육 및 사후 관리를 노인복지법상 권고에서 의무로 개정하고 음. 지속적인 방문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사례를 발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원래도 많이 일어났지만 요즘에는 그걸 이제 발굴을 더 강화하는 절차가 있어서 더 많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재학대 사례의 98%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계속된 학대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우리 모두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전부 다 요즘에는 또 이렇게 수명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노인 학대 사례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인 학대 대부분 물론 우리가 가정 내에서 벌어진다 이렇게 확인을 했지만 최근에는 또 요양원에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양원 같은 생활시설 내 학대도 급격히 늘었다고 해요. 이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녀 동거 가구의 경우 이제 감소하는 추세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크게 는 탓인지 요양원과 같은 생활시설 내 학대가 급증하고 있어요. 2018년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건수는 380건이었지만 2020년도에는 662건이 발생해서 5년 동안 74%가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음, 이게 노인 요양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례 자체가 증가한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비중이 늘어난 것도 뭐 좀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한데요. 아무래도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생활 형태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뭐 자녀나 가족들끼리 살아가는 것보다는 어떤 시설 내에 저희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그 시설에서 학대가 이루어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요양시설 내 학대의 특징으로는 이제 방임의 형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임. 네네. 가족 돌봄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시설로 오게 된 어르신의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은 입소자들 안에서도 갈등이 생겨요. 아, 특히 이제 치매가 뭐 중증인 분들도 있지만 네. 치매도 이제 정도의 차이가 상당히 그렇죠. 있는데요. 이제 입소자들 사이에 어떤 한 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주의를 주기도 하지만 네. 24시간을 들여다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음, 잠깐 안 보이는 사이, 요양보호사가 뭐 다른 분을 돌보는 사이, 여러 명이 집단으로 이제 폭행을 하거나 괴롭혀서 학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케어를 못한 경우, 그런 음. 경우도 방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이 네네. 있었던 게요. 그 옆 침대에 있는 음, 환자와 간의 갈등이 있어서 살해당했다고 가족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맞아요. 노인 요양 보호시설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또 이 정황을
기관에 있는 이 요양보호사라든가 의사들이 회진을 돌아야 될 시간에 돌지 네, 않았고 그래서 빨리 발견을 못했고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시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도 했는데 이게 그 병원에 사건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건이 일어난 병원에도 CCTV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CCTV 설치를 가지고 다 막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도 결국 사망에 이르렀던 사건인데 그 사건도 결국 CCTV를 통해서 나중에 학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게 됐고 또 음, 기관의 업무상 과실 부분도 확인은 됐는데요. 결국 CCTV가 있었다고 해서 그 사건을 막지는 못했고 그렇죠. 사후적으로 그들의 어떤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활용이 된 것인데요. 음, CCTV엔 시켰어도 그 상황들이 결국 알려지지 않는다면 묻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음,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 기관들이 수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뭐 관련자들이 이제 열람을 거부하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또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형사사건화가 되지 않는다면 또 어려운 부분이 음. 있는 거고요. 현실적으로도 24시간 내내 그 CCTV를 지켜보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그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학대만 생각하기 쉬운데 네네. 입소자들 간의 음. 갈등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래저래 여러 유형으로 노인복지시설 내의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적당하게 이루어져야 마땅할 행정제재,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도 해요. 네, 최근 5년간 노인 전문 보호기관으로부터 학대 판정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은 1237곳이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그 중에 248곳으로 한 20% 정도에 불과했어요. 음, 학대 판정을 받은 시설은 2018년 181곳에서 244곳, 280곳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데 네. 또 2021년에는 일부 줄었지만 지난해는 다시 증가하는 이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대부분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을 하는 것이 또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이제 5년간 학대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곳 중에 71%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행정처분을 받았고 그 대부분이 이제 개선 명령을 받았어요. 아까 1차로 개선 음, 명령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2차는 뭐 시설장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좀 약한 이제 처분이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선 명령 사실 뭐 큰 구속력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뭐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그런데 나오는 이제 걸까요? 이런 것 같아요. 개선 명령이 좀 약하긴 한데 또 네.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요것이 누적되면 2차, 3차. 네, 그러니까 시설장 교체 그다음에 나중에 시설 폐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사실 시설에서 받아들일 때는 아주 가볍다고만 인식하지는 그럴 수 않습니다. 네네,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차가 개선 명령이라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닙니다. 약간 쌓이게 되는 네. 거니까. 그런데 실제 유사한 학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또 상황에 따라서 징계 수위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요? 네, 이 부분 좀 의문 가지실 텐데요. 네. 이제 A 시설의 경우 입소 노인을 장기간 이제 휠체어로 구속하거나 불필요한 약을 먹였다는 이유로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영업 그러니까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네. 반면 B 시설의 경우에는 보행이 가능한 입소 노인을 이제 휠체어에 잡아두거나 얼굴에 이불을 덮는 행위를 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개선 명령 처분이 이루어졌어요. 어째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이 그러니까 적용 원칙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사례를 들으시면 좀 적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텐데 네. 그 두 시설은 A 시설의 경우에는 장기 요양 보험 시설이었고요. 이제 음. B 시설은 사회복지 시설이었습니다. 아, 유형이 예, 달랐네요. 두 시설은 각각 적용되는 법이 다른데요. 지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적용될 경우가 좀 무거운 것이죠. 아, 아무래도 이제 그 요양보험을, 그러니까 돈을,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네. 관련된 법이다 보니까 좀 네. 더 엄격한 처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되는 거는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대상이 되는 거인 반면에 음.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되는 그런 장기 요양 급여와 관련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아. 무겁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네. 특히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네네. 더 지금
나이가 많으시거나 병이 있으시거나 네. 해서 학대 이런 데 더 취약한 분들을 많이 그쵸. 입소하고 있는 기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엄격하게 보고 있다 그쵸.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예. 그 같네요. 기관으로 지정되는 것도 요건이 좀 더 강화돼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증 치매 환자라든가 이 노인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를 결박할 필요성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일단은 없어요. 음.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상황에 네. 따라서 뭐 그것이 과도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네. 대부분 우리 요양원을 입소할 때는 신체 구속에 관한 지침,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아, 네. 그래요? 그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제 신체 구속을 이제 할 수 있다. 음. 왜냐하면 실제로 이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사건에서는 어떤 휠체어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노인분을 결박을 해서 좀 더 안전하게 보호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하지 않았느냐. 네. 이걸 문제 삼거든요. 그래서 매번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입소할 때 아예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건데 그런데 학대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또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학대인지 아닌지 이게 판단하기도 또 아동학대처럼 애매한 경우도 많고 맞아요. 학대됐을 때 정신적으로 좀 노인분들을 피학대 노인을 좀 돌볼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것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신고 학대 건수에 비해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전국 37개 그치는 등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학대 피해 노인을 학대 행위자와 분리하고 또 신체적, 정신적 치료 및 법률 자문,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쉼터도 전국에 20곳에 그치거든요. 그래서 음. 서울 권역의 한 곳뿐이고 그래서 인력 시설 확충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출산율은 줄고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이기 음, 때문에 이런 학대 피해를 받았을 때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설 확충은 모자라서 사달이 나기 전에 음. 빨리빨리 확충을 하고 제대로 된 어떤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오늘은 노인학대 문제 짚어봤습니다. 조아영 변호사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